중2 국어 미래엔 1학기 1-1 넌 바보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넌 바보다에서는 시에 사용된 수사법이 무엇이며 그 수사법의 특징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고요. 그 외에도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작품이 쓰인 시대상을 묻는 문제, 시어가 의미하는 대상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같이 작품을 살펴보면요.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에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바보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시적 화자인 나는 자신이 관찰한 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씹던 껌을 아무데나 퇴에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생활태도가 바른 너의 모습, 그리고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빙 돌아서 교문으로 다니는 규칙을 잘 지키는 너의 모습, 얼굴에 이제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착하고 순수한 너의 모습,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눈물을 찔끔거리는 정이 많은 너의 모습,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너의 모습,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제 친구의 말을 진지하게 공감하며 들어주는 너의 모습,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밝고 수다분한 성격의 너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씩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시에 사용된 수사법이 무엇인지, 수사법의 특징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고 했었죠. 이제 여기서 너는 참 바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을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너는 참 바보다에 이제 무슨 표현법이 사용되는지를 알고 계셔야겠는데요. 너가 바르게 살아가는 아이라는 점을 반어법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어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이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반대로 표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어법의 효과로는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한다는 점, 우회적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남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가 시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아까 계속 시적 화자인 나가 이제 너를 참 바보다 라면서 이제 바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바보가 이제 겉으로 보기엔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바보 같은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가 너를 좋아하면서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고 이제 너를 바보라고 말한 게 모두 반어 표현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이제 두꺼비 파리를 물고 살펴볼게요.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 모처라 날랜다이니 망정이지 어혈질 뻔했구나.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작품의 갈래는 사설시조이고요. 이제 보시면 종장 첫 코가 삼음절로 되어 있다는 시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팔이, 두꺼비, 백송골 세 계층을 통해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세태의 이중성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이제 보시면 작품에 나타난 두꺼비의 행동을 보면요. 이제 두엄 위에 앉아 파리를 물고 있다가 백송골을 발견하고 무서워서 두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다 두엄 아래에 자빠지고 자신의 몸이 날래기에 다치지 않았다며 변명하고 잘난 척하면서 허세를 부리죠. 여기서 백송골, 두꺼비, 파리의 의미와 그 관계를 알아두셔야겠는데요. 백송골은 중앙관리, 외세를 의미하고 두꺼비는 탐관오리, 중간권력층, 지방관리를 의미하고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두꺼비는 이렇게 파리를 괴롭히지만 이제 백송골을 보고 무서워서 두엄 아래에 자빠지죠. 비굴하고 꼼짝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작품에서 두꺼비에게 부정적,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는 탐관오리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비판, 풍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자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셔야겠죠. 풍자란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과 해학적 표현을 바탕으로 웃음을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웃음 뒤에 숨어있는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직시하는 통찰력을 갖게 하고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하며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윗글이란 신영권의 넌 바보다입니다. 1번 친구의 어리석은 행동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다. 자, 1번을 보면 겉보기에는 너의 행동이 이제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넌 참 바보다 라고 이제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너의 따뜻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2번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이 쓰였다.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은 역설 표현이죠. 이 시에는 역설 표현이 아니라 반어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3번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 쓰였다. 보시면 아까 반어 표현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서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적절한 선지이겠고요. 4, 5번도 그냥 같이 살펴볼게요. 4번 사회의 부정적 현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이 쓰였다. 이제 이 표현은 풍자 표현에 해당하겠죠. 너는 참 바보다에는 풍자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5번 화자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에 드러나지 않아서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연에 보면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니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이라고 하면서 너가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윗글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1번 사음보를 일정하게 반복한다. 이 사음보라는 건 이 쉬는 구간이 한 덩어리가 네 덩어리인 걸 말하는 거겠죠? 보시면 사음보를 일정하게 반복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2번 청유형 어미의 반복으로 의미를 강조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청유형은 무엇을 하자처럼 무엇을 약간 제안하는 느낌의 어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청유형 어미는 쓰이지 않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3번 화자의 마음을 이 안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라고 하고 있는데, 너가 좋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4번은 의성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리듬감을 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연의 졸졸이라고 하면서 의태어는 사용이 됐지만 이게 의태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지도 않았고 의성어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5번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은유를 형성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친구의 행동을 보고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너는 참 바보다 하면서 이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은유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이제 두꺼비 파리를 물고에 대한 문제도 하나 풀어볼게요. 나가 두꺼비 파리를 물고 작품인데요. 9번을 보시면 나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1번 같은 문장을 반복하여 은유를 형성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시에서는 같은 문장이 아니라 이제 일정한 음보와 일정한 글자 수를 통해서 은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상반된 어휘를 결합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라고 하고, 상반된 어휘라는 건 이제 의미가 반대되는 어휘를 말하는 거겠죠. 상반된 어휘를 결합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3번 감탄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감탄형 문장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4번 우의적인 방법으로 부정적인 대상을 조롱하거나 비판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의적이라는 표현은 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작품은 이러한 표현으로 부정적인 대상인 두꺼비를 조롱하거나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5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로 표현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언어법에 대한 내용이죠. 반어적 표현은 나에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중2 국어 미래인 1학기 1-2 나의 모국어는 침묵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모국어는 침묵에서는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파악하는 문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작품의 관례적 특성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토슨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축제에 참석한 잘난 체하는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뻐근했다. 보면 이제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토슨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 일이다 하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인데요.
관례적 특성에 대해서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수필의 관례적 특성에는요,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점, 생활 속의 모든 경험과 생각이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이라는 글이라는 점,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라는 점, 글쓴이가 깨달은 점이 진솔하게 표현되는 고백적, 사색적인 글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인디언 천막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이제 천막안에 들어가는데 뜻밖의 일을 경험합니다. 이 뜻밖의 일은 인디언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이겠죠. 보면 나는 작가다,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서 나는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그 다음 보시면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곤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다.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 어쨌거나 인디언들과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 역시 머리를 닦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2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였다.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 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글쓴이가 그동안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아까 그것이 인디언들이 글쓴이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누군가를 만나면 이제 인디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거였어요.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이 말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침묵이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글쓴이의 깨달음, 첫 번째 깨달음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곤 했다. 이제 인디언들 흉내,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다. 하면서 인디언들의 침묵을 이제 억지로 글쓴이가 흉내를 냈는데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이걸 통해서 침묵은 흉내내는 게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글쓴이의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 체크하시고요. 어쨌거나 인디언들의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제 인디언들의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삶이 나타나고 있고요. 인디언들의 삶에 머리를 닦고 팔찌를 하고 다니면서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디언들과 몇 번의 여행을 함께하면서 글쓴이는 인디언들에게 2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이 인디언식 이름을 보면 너무 많이 말해 라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름을 짓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글쓴이의 인디언식 이름 중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 라는 걸 보니까 인디언과 비교했을 때 글쓴이가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인디언들이 생각하는 글쓴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디언들을 겪으면서 글쓴이가 이 생에서 나는 너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그동안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죠. 글쓴이의 세 번째 깨달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이제 반성적 어조와 서리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곰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이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라코타족 인디언이 서 있는 곰이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면서 침묵을 진정한 위로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서 있는 곰의 말을 통해서 서 있는 곰이 글쓴이 나에게 해줄 말로 적절한 것 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글쓴이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습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디언의 말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여기서 이 말에 사용된 표현법을 알고 계셔야겠는데요. 이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에는 역설적 표현이 쓰였어요. 역설적 표현은 이제 보면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을 말하고요.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하는 침묵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체로 끝냄으로써 여운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1번 보시면 기억과 같은 표현의 효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은 아까 봤었던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이 표현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 점을 이제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보면요. 1번 감각적이며 구체적이고 선명한 인상을 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감각적이며 구체적이고 선명한 인상을 주는 건 역설적 표현의 효과가 아니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가 아니고요. 2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강조한다. 이 내용은 반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3번 겉으로 드러난 표현보다 안에 담긴 진리에 주목한다. 보면 아까 역설적 표현이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은 소리의 규칙적 질서를 바탕으로 읽는 이에게 정서적인 쾌감을 느끼게 한다 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은 운율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5번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우회적인 표현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숨길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역설적 표현의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답이 아닙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기억과 같은 문학적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 문학적 표현 방법이 역설법에 해당하겠죠. 역설법에 해당하는 역설법이 사용된 또 다른 작품을 찾아야 하는데요. 보시면 1번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고와서 서러워라 라고 하고 있죠. 겉보기에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 적절한 선지고요. 2번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표현이 모순되어 있죠. 적절한 선지고요. 3번 잠든 꽃잎의 눈꺼풀 깨우려고 지상에 내려온 햇빛들. 보시면 꽃잎의 눈꺼풀 하면서 의인법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역설법이 사용되지는 않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도 보면 너를 본 순간 말없이 알 수 있었다. 내 인생을 망칠 구원자라는 걸. 인생을 망칠 구원자라는 표현이 모순이 되고 있죠. 적절한 선지이고요. 네가 특별해서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원래 남과 다른 걸 배기지 못하거든. 에이그 우리 예쁜 괴물. 예쁜 괴물이라고 하면서 모순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도 적절한 선지입니다. 중2 국어 미래엔 1학기 1-3 공감하며 대화하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에는 이제 공감하며 말하기의 기술인 관심 표현하기, 재진술하기,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등에 관련된 문제, 대화를 바르게 수정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 대화 방식을 묻는 문제 등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꿈꾸는 소년이라는 웹툰이 본문인데요. 전문이 길어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웹툰의 짜임은 우선 다은, 미나, 찬영, 은호 네 인물이 같은 조가 되면서 소설 예고편을 함께 만들게 되는데요. 다은, 미나, 찬영, 은호는 서로 화합하지 못해서 소설 예고편 만들기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지 못합니다. 미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엄마와 은호는 자신에게 축구를 계속 시키려 하는 아빠와 다투게 되고요. 미나와 다은, 은호와 찬영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가족들과도 화해합니다. 그리고 소설 예고편 상영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친구들은 각자의 꿈을 계속 키워나간다는 이야기인데요. 해당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미나와 엄마가 싸우게 되고 이제 미나와 다은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미나 엄마 그리고 가족들이 화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등장인물별 대화 태도와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기. 그 다음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가 있는데요. 보시면 다은이와 미나가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는데요. 이때 이 미나가 엄마와 싸우고 난 후에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둘이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미나를 보고 다은이가 힐끗 보면서 야, 굳이 너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엄마랑 싸워서 집에 가기 싫어서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하면서 미나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는 말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하면서 표정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상황과 감정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나가 다은이에게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다은이가 미나에게 조언을 해주죠. 미소를 띠고 미나를 보면서
서운한 게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해. 그땐 말 대답한다고 혼나더라도 나중엔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풀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미소를 띈다 라는 비언어적 표현 첫 번째 공감하기 방법 나타나고 있고요.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세 번째 방법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보면 미나 엄마도 미나랑 싸우고 다은 엄마한테 찾아가는데요. 다은 엄마도 미나 엄마의 고민을 들으면서 이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지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죠. 언어적 표현, 상대방 말에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나 엄마는 미나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 하면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미소를 띠면서 비언어적 표현, 온화한 표정으로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고 있고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 그러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 사이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방법을 다은 엄마도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고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훈이와 형진이의 대화, 송이와 유정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의 문제점을 이제 파악해야 하는데요. 경훈이가 형진이를 부르고 있는데 형진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게임에만 열중하면서 건성으로 얘기를 듣고 있죠. 그리고 경훈이가 자기가 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 난 또 뭐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상황이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에 경훈이가 실망하자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됐지? 하면서 상대방이 잘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훈이가 뭐야 기분 나쁘게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공감하지 않는 대화가 사람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다음 송이와 유정의 대화를 보면 송이가 고민이 있다고 유정에게 말을 하는데 유정이는 난 잘 모르겠는데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상대방을 나무라고 있죠. 그래서 송이가 아니야. 지난번에 모든 발표에서 실수한 적이 있어. 혹시 그것 때문에 날 피하는 걸까? 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원인을 추측하고 있는데 유정이는 그런가 보네. 넌 늘 덜렁거리는 게 문제야. 미리 잘 챙겼어야지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자 송이가 화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줘서 속상해하고 있고 유정이는 기껏 열심히 들어줬더니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송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들을 보면서 대화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화를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이제 올바른 대화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다음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0번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가의 대화는 미나 엄마가 미나와 대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번 상대방과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가의 대화를 보면 이제 생각과 가치관이 미나랑 미나 엄마가 서로 다르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2번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며 충고하고 있다.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충고하는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고요. 3번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엄마가 해줄게 공부해 하면서
미나가 내가 한다고 했잖아. 왜 함부로 만지고 그래? 하면 미나 엄마가 그러기에 엄마가 달라고 했을 때 줬으면 됐잖아. 왜 이런 쓸데없는 다 시간을 하면서 미나가 그걸 왜 엄마가 정하는데? 엄마가 뭐 하자? 나에게 쓸데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왜 아직도 못하면서 멋대로 하고 하면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미나와 미나 엄마 둘 다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4번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의 갈등이 발생했다가 금방 해소되고 있다. 보면 미나와 미나 엄마가 갈등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제 금방 해소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5번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가의 대화에서는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11번 보면요. 나에 나타난 다은이의 대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보면 1번 미나의 말을 재진술한다. 다은이가 미나의 말을 준 재진술하는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2번 미나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표정과 상태를 살핀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무슨 일 있어?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은이가 미나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정과 상태를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3번 미나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며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한다. 미나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기는 한데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4번 상대방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조언한다. 보면 다은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조언하는 게 아니라 제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조언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5번 대화 주제와 관련 없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미나의 기분을 전환시킨다 라고 하고 있는데 보면 다은이가 그래서 난 서운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해 라고 하면서 대화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미나의 기분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중2 국어 미래엔 1학기 2-1 과학자의 서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의 서재에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묻는 문제, 읽기 경험에 대해 묻는 문제, 글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문이 길어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고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다양한 읽기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백과사전을 읽은 경험, 동화책을 읽은 경험,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은 경험, 모닥불과 개미를 읽은 경험 등 읽기 경험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시간 순서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 백과사전을 펼쳐본 나는 틈만 나면 그 책을 끼고 살았다.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그득했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총천연색까지 사진까지 실려 있어서 더욱 흥미진진했다. 내가 자주 본 분야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면서 이 백과사전을 읽은 후 글쓴이에게 일어난 변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재미를 느끼는 것, 호기심을 느낀 것,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백과사전을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으면서 이 백과사전을 밀치고 나를 사로잡은 책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바로 세계동화 전집이었습니다. 이 세계동화 전집은 세계 여러 나라의 동화가 실려 있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사랑의 학교, 를 글쓴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라고 꼽고 있어요. 사랑의 학교는 친구와의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정, 부모님의 깊은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의지,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마음 등 글쓴이가 공감했던 내용,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줬던 내용이 모두 들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은 경험을 통해서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그때그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라고 하면서 독서의 가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세계동화 전집을 읽고 나서 느낀 읽기 가치로는 좋은 책은 감동을 주며 사람의 인생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점을 이제 깨닫게 되고, 글쓴이가 이 동화 전집 이후에 세상과 자연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지고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동화 덕분에 글쓴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면서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간 것 같다. 노래들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것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과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진 것도 이 책들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화 전집 이후에는 노벨 문학상 작가들의 문학 전집을 사달라고 졸라서 이제 그 전집을 읽게 되는데요. 이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 작품을 읽기 전에 그 전까지의 책 읽기는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충족해 주었다면 노벨 문학상 전집은 이 감성적 충족과 더불어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안 나의 정신세계도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노벨 문학상 전집에 실렸던 한 작품, 모닥불과 개미가 글쓴이가 동물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1번 가라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독서 경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 1번 백과사전은 글쓴이에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를 알게 해주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가의 이 문단에서 백과사전을 펼쳐본다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총천연색 사진까지 실려있어 더욱 흥미진진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백과사전이 글쓴이에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이고요. 2번 글쓴이는 작품의 배경, 사회적 상황, 인물의 성격 등을 파악하며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었다. 보면 다의 1문단에서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글쓴이가 노벨 문학상을 읽을 때 작품의 배경, 사회적 상황, 인물의 성격 등을 파악하면서 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고요. 3번 솔제니친의 소설 안병동은 글쓴이가 사회생물학을 공부하겠다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안병동은 솔제니친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고요. 글쓴이가 관심을 끈 이 작품은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답이 되겠고요. 4번 세계동화 전집은 글쓴이가 성장기 시기에 자신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나의 4문단을 보시면 이 모든 게 어머니가 사주신 세계동화 전집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동화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면서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간 것 같다. 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세계동화 전집은 글쓴이가 성장기 시기에 자신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적절한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보면 글쓴이는 세계동화 전집을 읽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인 사고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나의 4문단을 보면 노래들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것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과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진 것도 그 책들 덕분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글쓴이가 세계동화 전집을 읽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인 사고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4번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읽기 경험을 통한 나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은 마법 천자문이야. 첫째, 이 책은 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었어. 둘째, 이 책을 통해 나는 한자에 흥미를 가지게 됐어. 셋째, 이 책을 통해 나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어. 라고 하고 있죠.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읽기 경험을 통한 나의 변화. 적절한 거 찾는 거죠. 다음 1번,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제 보면 이 글에서는 나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2번 나는 마법 천자문 이제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어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보면 나는 마법 천자문을 읽고 한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한자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변화는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고요. 3번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배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나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가 등장하지 않고 이를 배웠다는 내용 또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4번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마음의 안정을 최고로 여기게 되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나가 책을 읽고 태도의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이나 마음의 안정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5번 삶에서 맞닥뜨리는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나와 관련된 판단이나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2 국어 미래엔 1학기 2-2 민재 독서일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민재 독서일기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 글을 쓰는 방법을 묻는 문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묻는 문제, 독서신문을 만드는 기획과 관련된 문제, 독서신문을 평가하는 문제 등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민재의 독서일기에는 이제 관용 표현, 속담, 격언과 명언,
참신한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말. 속담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생활에서 얻은 생각과 교훈을 담고 있는 말. 격언과 명언은 인생에 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표현한 짧은 글. 참신한 표현은 무심코 지나쳤던 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여 인상 깊게 나타난 표현을 말합니다. 이 독서신문에 어떠한 이 각각의 표현들이 사용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관용 표현부터 살펴보면요. 자리를 잡고 앉다라는 의미의 엉덩이를 붙였다라는 관용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첫 발을 떼는 이제 어떤 일이나 사업을 시작에 들어선다 라는 의미의 첫 발을 뗀다 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방도를 찾아내거나 마련하다 라는 길을 열다 라는 관용 표현이 사용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속담을 보면요. 자루 속의 송곳 이라면서 이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고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속담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속담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넘어 산이라는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속담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격언과 명언 살펴보면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명언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 명언은 알면 곧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으로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한간 모으는 것은 아니다. 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볼 때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의미죠. 다음으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꿈은 없다 라고 하면서 꿈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는 의미로 이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에서 글쓴이 최재천이 쓴 말이라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참신한 표현 살펴보면요. 이제 한 우물만 파지 마라 하면서 원래는 이제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 라는 한 가지를 꾸준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속담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변형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참신한 표현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 서재는 책을 모아두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꿈이 쌓이는 공간입니다. 하면서 책을 읽으면 꿈이 쌓인다는 의미로 읽은 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재를 다시 정의내려 과학자의 서재의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참신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요. 나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나에서 기억은 시작이 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라고 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시작이 반은 이제 속담에 해당하는 말이었죠. 이걸 기억하고 선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1번 인생에 관한 교훈을 표현한 짧은 글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인생에 관한 교훈을 표현한 짧은 글은 격언과 명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한 것은 반어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겠죠. 답이 아니고요. 3번 창의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한 참신한 표현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이 기억이 시작의 반은 창의적인 바탕으로 한 참신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4번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은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은 표현은 역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생활에서 얻은 교훈을 담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속담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적절한 내용입니다. 2번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를 참고하여 선택할 때 가장 적절한 것 2가지는 묻고 있는데요. 보기는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표현들을 이제 선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선지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각각 알고 있어야겠죠. 1번 산 넘어 산이다. 보면 산 넘어 산이다는 갈수록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됨을 나타내는 속담이었죠. 따라서 적절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번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는 품은 뜻이 높고 커야 품은 포부나 생각도 크고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3번 티끌모아 태산이다는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4번 태산이 평지된다는 자연이나 사회의 변화가 몹시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5번 갈수록 태산이다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타내는 속담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 중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과 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4번 보면 보기는 민재네 모듬의 독서신문을 본 느낌의 속담을 활용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보기에서 민재네 모듬이 독서신문을 만들 때 그 내용을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무엇이라고 하더니 민재네 모듬이 정성을 다해 만든 독서신문이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다 라고 하고 있죠. 4번 보면 여기서도 이런 표현들이 다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표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1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자그마한 나쁜 일도 자꾸해서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기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하더니 정성을 다해서 만든 독서신문이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이것은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성을 다해 만든 독서신문이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3번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저지른 잘못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4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은 겉으로는 얌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딴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다 차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5번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고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제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질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제 보기에서도 민재네 모듬이 내용을 며칠 동안 고민을 하면서 정성을 다해 만든 독서신문이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빈칸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중2 국어 미래엔 1학기 3-1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이 드러나는 발표에서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 발표하며 사용한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에 대해 묻는 문제 등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리 방법이라는 발표 준비 과정과 발표자가 발표할 때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매체 활용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발표 준비 과정에서 발표 계획하기는 예상 청중, 발표 목적, 그리고 예상 청중의 상황과 관심사를 고려해 발표 주제를 정하고요. 그 다음은 발표 내용을 선정합니다. 발표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조사할 내용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발표 내용을 선정할 때는 주제와 관련된 것을 선정해야 하며 다양한 조사 방법, 책 읽기나 인터넷 검색, 설문조사, 다큐멘터리 시청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조사할 때는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해야 하고 내용을 함부로 바꾸면 정보 활용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표 내용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발표 단계에 맞게 핵심 정보만 간추려서 말해야 하고 발표 내용의 순서를 고려해야 하며 발표에서 활용할 매체 자료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발표 개요를 작성을 하고요. 이제 발표 준비를 마치고 발표하기 단계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발표할 때 사용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보시면 이 분홍색 부분은 비언어적 부분이고 초록색 부분은 준언어적 표현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 표현과는 독립적으로 의미작용을 할 수 있는 시선, 표정, 몸짓, 자세, 복장 등을 뜻하고요.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 표현에 직접 드러나 의미작용을 하는 말의 속도, 크기, 발음, 억양, 어조 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발표에 사용한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살펴보면요. 바른 자세로 서서 청중과 골고루 눈을 마주치며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됐죠. 그리고 분명한 발음과 큰 목소리로 하면서 준언어적 표현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이제 원문자 기억이나 니은 따위의 기호를 붙여서 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사진을 가리키며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됐고요. 도표를 손으로 가리키며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고 목소리를 높여서 와 같이 준언어적 표현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 두셔야겠고요. 발표자가 활용한 매체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사진, 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그림, 동영상 이렇게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매체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활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게 하고요.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관심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잘 볼 수 있어서 내용 이해가 쉬워질 수 있고요. 이 도표도 청소년 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과 정도를 도표를 통해서 한눈에 잘 볼 수 있어서 내용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림을 통해 이 스트레스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고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이 사진을 통해서 제시해서 주의를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운동의 예를 그림으로 제시해서 내용 전달에 도움을 주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학교 친구들의 취미를 보여주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면요. 발표를 계획하며 의도나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 1번 청중의 상황을 고려하였다. 보면
지난 시험 때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던데 라고 하면서 청중의 상황과 관심사를 고려하고 있죠.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고요. 지난 시험 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스트레스 다뤄보면 어때? 라고 하는 걸 보니까 5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2번 발표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반 친구들이 이제 발표를 듣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발표 목적 및 발표 주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3번 주제의 범위를 좁혀 구체화하였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트레스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지 않니?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다루면 어때? 라고 하면서 이 주제의 범위를 좁혀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고요. 4번 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하였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토의한 내용 중에 사례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도 볼게요. 발표 내용 선정하기와 발표 내용 구성하기에서 고려할 사항을 차례대로 분류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기억 발표의 개요를 작성한다. 이 개요 작성은 내용 구성 단계였겠죠? 적절한 매치 자료를 선정한다. 또 내용 구성 단계이고요.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건 선정하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발표에 적합한 자료인지 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발표 내용 선정 단계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선정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디귿, 리을, 그리고 구성하기 단계에 해당하는 기억, 니은 이렇게 묶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보면요. 위 발표자의 발표 전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1번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신뢰성이 떨어져 라고 하고 있는데요. 발표의 정리 단계에서 출처를 정리한 화면을 보여주며 저희 모둠이 첨부한 자료와 그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다양한 질문을 활용하긴 하지만 청중의 반응을 살피지 않아서 아쉬워 라고 하고 있는데요. 발표 보면 청중의 반응을 살핀 뒤 청중의 대답을 들은 뒤 하면서 중간중간에 청중의 대답을 듣거나 반응을 살핀 뒤에 발표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3번 발표자의 경험을 활용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에 관해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한 게 적절했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발표를 보면 발표자는 본인의 경험을 활용해 스트레스의 원인에 관해 청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고요. 4번 마무리할 때 핵심을 요약하고 유명인의 말을 활용하여 인상 깊게 마무리한 점이 적절했어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발표의 정리 단계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스트레스의 실태와 원인,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면서 이제 요약하고 있죠. 그리고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만 보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라고 유명인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자료를 손으로 가리키기, 중요 내용을 제시할 때 목소리 높이기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은 점이 아쉬워 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자료를 손으로 가리키며
하면서 이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목소리 높이는 건 비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준어적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중2 국어 미래엔 1학기 3-2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에서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드는 원리에 대해 묻는 문제, 다른 문자와 비교했을 때의 한글의 특성과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묻는 문제 등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자음자를 만드는 원리와 모음자를 만드는 원리, 그리고 한글의 특성, 한글의 창제 이유를 파악하고 계셔야겠는데요. 한글은 이제 중국의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쓰고 있던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글자를 읽고 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한글 창제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한글의 자음 기본자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는데요. 이 기본자 5가지는 모두 발음이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역은 이제 혓뿌리가 목구멍을 맞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 시옷은 이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제 자음 기본자에서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원리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키역, 디귿, 비읍, 지읒, 여린이읒, 그 다음에 티읕, 피읕, 치읒, 히읗은 모두 이제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에서 가획된 글자입니다. 소리의 특성이 글자 모양에 반영이 되어서 획수가 늘어날수록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역을 옆으로 나란히 늘어놓은 쌍기역, 디귿을 나란히 늘어놓은 쌍디귿, 비읍을 나란히 늘어놓은 쌍비읍, 시옷을 나란히 늘어놓은 쌍시옷, 지읒을 나란히 늘어놓은 쌍지읒, 히읗을 나란히 늘어놓은 쌍이읒이 있는데요. 쌍이읒은 오늘날 사용하지는 않는 문자입니다. 이렇게 이미 많은 글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을 나란히 써서 만든 것을 이제 병서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같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였을 때는 발음이 강하고 단단해지는 특성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이 이체자인데요. 이체자는 기본자에 가획하여 만들어지만 가획의 의미가 없는 글자입니다. 옛니은, 리을, 반치음이 이 이체자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을은 니은에 가획하여 만들었지만 이 니은보다 발음이 세지가 않습니다. 아까 가획의 원리는 획수가 늘어날수록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리을은 니은에서 가획해 만든 글자지만 발음이 세지 않기 때문에 이체자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다음 모음자를 만든 원리를 보면요. 모음 기본자 아래아, 이가 있습니다. 이 아래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떴고요. 이는 땅의 평평한 모양,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떴습니다. 자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고요. 똑같이 상형의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음 기본자에는 천지인 사상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천지인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만물을 주재하는 요소로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사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아레아가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만들고 땅이 평평한 모양 본떠서 만들고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 본떠서 만든 게 이 천지의 사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음 기본자에서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원리도 살펴보면요. 아레아에다가 을을 더해서 초출자 오, 우, 아, 이렇게 모음 기본자들을 합해서 이제 새로운 다른 모음자를 만든 이것을 합성의 원리가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초출자에서 다시 아레아를 합성해서 제출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본자와 초출자는 현대국어의 단모음에 해당하고요. 제출자는 현대국어의 이중모음에 해당합니다. 이제 한글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요. 한글은 단순하고 체계적인 문자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른 문자에 비해서 글자 수가 적고요.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이를 확장해 다른 글자 만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한글의 오는 항상 오로 발음하지만 영어 알파벳 오는 단어에 따라서 도그 할 때 오, 탑 할 때 아, 노 할 때 오 등 다양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과 영어 알파벳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의 표기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한글은 이제 함께하는 우리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적용하고 있고요. 이 모아쓰기는 독자가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어근 또는 어감 찾기 쉽고 수많은 글자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아쓰기가 반대되는 방식이 풀어쓰기인데요. 자음자와 모음자를 이런 식으로 풀어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가 힘들고 문장이 길어져 읽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모아쓰기를 쓰는 반면 다른 나라의 글자 대부분은 풀어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 또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다음 단어를 한글의 창제 원리에 따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제시된 단어는 콧구멍이죠. 그러면 이제 선지를 보면 모음의 기본자가 몇 개인지, 자음의 기본자가 몇 개인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자음자의 기본자가 뭔지, 모음의 기본자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상형의 원리가 뭔지, 병서의 원리가 뭔지, 합성의 원리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보면 1번 모음의 기본자가 2개 있다고 했는데 보면 풀어쓰기로 이렇게 보면 아까 모음의 기본자가 아래야, 이가 있다고 했었죠. 보면 모음의 기본자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2번 보면 자음의 기본자가 3개 있다고 했는데요. 자음의 기본자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다고 했는데 보면 콧구멍에는 하나, 둘, 셋, 4개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병서의 원리가 반영된 글자가 1개 있다 라고 했는데 병서의 원리는 이미 만든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쓴 것을 말하는데요. 콧구멍에는 병서의 원리가 반영된 글자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상형의 원리가 반영된 글자가 4개 있다고 했는데 상형의 원리는 모음의 기본자, 자음의 기본자가 이제 상형의 원리가 반영된 글자였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콧구멍에는 상형의 원리가 반영된 글자가 시옷,
기역, 미음, 이응 4개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답이 됩니다. 5번 합성의 원리가 반영된 글자가 5개 있다고 했는데 합성의 원리는 모음 기본자를 서로 결합하여 만든 원리를 말합니다. 콧구멍에는 오, 우,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됩니다. 2번 보면요. 한글의 자음자를 만드는 원리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1번 입모양을 본뜬 글자인 이응에 획을 더하여 여린 히읗, 히읗을 만들었다. 보면 획을 더해서 여린 히읗, 히읗을 만든 건 맞지만 이응은 입모양을 본뜬 게 아니라 목구멍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이 모양을 본뜬 글자인 지읒을 옆으로 나란히 써서 쌍지읒을 만들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쌍지읒이 지읒을 옆으로 나란히 써서 만들어진 글자는 맞지만 지읒은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아니고 이 모양 본뜬 글자인 시옷에 획을 더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3번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본뜬 글자인 기역에 획을 더하여 키읔을 만들었다. 보면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글자 맞고 이 기역에 획을 더하여 키읔을 만들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글자인 니은에 획을 더하여 디귿, 리을을 만들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글자인 니은에 획을 더해서 디귿과 티귿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을은 이체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한글의 자음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지읒, 이응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한글의 기본 자음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2 국어 미래엔 1학기 4-1 귀뚜라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귀뚜라미에서는 작품의 화자에 대해 묻는 문제, 귀뚜라미를 시의 화자로 내세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묻는 문제, 시어 및 식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과 심상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을 살펴보면요. 이제 이 귀뚜라미라는 작품은 자신의 노래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고요. 의인화를 사용해서 주제를 표현하고 있고 다른 대상과 대조해서 화자의 처지와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네,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사전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 하늘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살펴보면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라고 하고 있죠. 이 높은 가지는 매미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화자인 귀뚜라미가 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공간인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과 대조되는 시어입니다. 그리고 내 울음이 아직은 노래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의 울음, 이제 매미 소리에 묻히는 귀뚜라미의 약한 소리가 이제 이 울음이 귀뚜라미가 소망하는 것, 노래와 대조되고 있고요. 이제 여름에는 매미떼가 우는 이 소리 때문에 나의 울음이 노래가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울음이 아직은 노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완을 보면요. 이 차가운 바닥에 토하는 울음, 이 바닥에 울음을 토하는 주체는 귀뚜라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이제 귀뚜라미, 화자인 귀뚜라미가 처한 열악한 환경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귀뚜라미가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라고 말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알리려는 간절한 의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뚜르르 뚜르르 하면서 이제 울음소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의성어가 사용된 부분이죠. 이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이 타전 소리는 귀뚜라미가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소리, 이제 울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타전은 전보나 무전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귀뚜르르 뚜르르 하면서 이제 청각적 심삼도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뒤에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하면서 있을까? 하면서 문장이 반복되고 유사한 동사구조가 반복되고 서리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 이제 표현상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라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적인 노래가 되길 바라는 소망을 간절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면 보시면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이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은 매미가 많이 오는 여름을 뜻하는 거겠죠. 이 가을이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날, 그래서 가을을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이제 가을을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귀뚜라미가 기다리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소리 거치고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리가, 청각이 거치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를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감각적 표현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청각의 시각화가 쓰였다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가을이 땅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나오는 울음, 이제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가을이 내려오는 날, 가을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시각적인 표현이죠. 노래, 청각적인 표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노래가 가슴에 실려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서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화자인 귀뚜라미는 이제 힘든 처지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소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말이 다른 이의 말을 덮는 세상에서 진실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 등을 유사한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귀뚜라미를 화자로 내세워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이제 시인이 가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보다 귀뚜라미가 가을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 까닭을 말하지 않더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절실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나 울음 등의 시어뿐 아니라 시적 상황 전체에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뜻이 생겨서 다양한 의미로 읽힐 수 있고요. 시인의 정서와 소망이 문학적이고 감동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귀뚜라미를 이 시의 화자로 내세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 1번 시의 정서를 역동적인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죠. 이 귀뚜라미를 이 시의 화자로 내세울 경우 시인의 정서와 소망이 문학적이고 감동적으로 전달될 수는 있지만 시의 정서를 역동적인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귀뚜라미를 시의 화자로 내세우면 시인의 정서와 소망이 문학적이고 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지만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겠고요. 3번 귀뚜라미가 가을을 기다린다고 하면 더욱 절실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귀뚜라미를 이 시의 화자로 내세우면 시인이 가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보다 귀뚜라미가 가을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 까닭을 말하지 않더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절실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열악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동물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귀뚜라미를 시의 화자로 내세우면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열악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동물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아니고요. 5번 시적 상황이 귀뚜라미의 것으로 한정되어 다른 의미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귀뚜라미를 이 시의 화자로 내세울 경우 시적 상황 전체에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뜻이 생겨서 다양한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적 상황이 귀뚜라미의 것으로 한정되어 다른 의미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으로 6번 보시면 다음을 참고하여 가에 쓰인 주된 심상이 사용된 것은 묻고 있는데 여기서 가는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라고 한 거 보니까 청각적 심상이 쓰였음을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심상이 쓰인 것 찾아야 하는데요. 1번 보시면 흰 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향기롭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후각적 심상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새벽부터 돌개는 산울림에 떨다가 라고 하고 있는데 산울림에 떨다가 울림 소리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3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공감각적 심상, 시각의 촉각화가 쓰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이 주로 쓰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5번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들어 발치가 하얗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이 주로 쓰였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중2 미래엔 1학기 4-2 동백꽃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동백꽃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서술자의 특성 및 서술자를 바꾸는 경우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는 문제,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인물의 특징 및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4단원에서는 동백꽃과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 두 작품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둘 다 전문이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백꽃은 농촌의 젊은 남녀가 보여주는 순박한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는 작품으로 배경은 1930년대 강원도 농촌의 어느 마을입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며 토속어, 비속어, 구어체를 사용해 향토적 성격을 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품의 내용을 시간의 흐름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소설의 첫 부분에서 점순이가 닭싸움으로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를 그 이유를 과거 회상 방식으로 나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나흘 전에 나에게 감자를 주려다가 거절당한 뒤부터 점순이가 나의 닭을 괴롭힌 것입니다. 나는 수탉에게 고추장까지 먹여서 싸움을 시켰지만 결국 싸움에서 지고 마는데요. 홧김에 나는 점순이네 닭을 죽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 나를 점순이가 위로하죠. 그렇게 화해를 한 점순이가 나와 함께 동백꽃 속으로 쓰러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등장인물의 처지와 성격을 파악해 두어야 하는데요. 나는 마름인 점순이네 집에서 땅을 붙이는 소장농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마름은 땅 주인으로부터 땅의 관리를 넘겨받은 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층 간의 차이로 점순이에게 열등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소장농의 자식으로 땅과 집을 언제든 뺏길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뚝뚝한 성격이 점순이가 자신에게 애정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순진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정작 당사자인 서술자 나만 모르는 상황이 웃음을 유발하면서 해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순이는 마름네 딸로 활달하고 씩씩한 성격입니다. 나에 비해서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순박한 농촌 처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에도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무엇인지 각각 파악하고 1인칭을 3인칭으로 바꿨을 때의 차이점과 그 효과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요 소재의 의미 그리고 역할도 알아두어야 하겠는데요. 크게 감자, 닭싸움, 동백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보면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 표현 수단 그리고 나와 점순이 사이의 갈등의 원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닭싸움은 이제 겉으로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지만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점순이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심화됨을 보여주고 나가 닭을 죽인 후에 점순이가 이를 비밀로 해주기로 하면서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동백꽃은 소년과 소녀의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은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아이들이 겪는 갈등과 성장을 주제로 담고 있는 작품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교차가 나타납니다.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물의 심리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며 한 사건에 대한 두 인물의 갈등과 대응 방식이 대조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작품의 서술자가 이제 1의 나와 0의 나 두 명으로 설정된 이유는 서술자가 이제 두 명이라서 양쪽의 생각을 모두 알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서술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과 고민을 모두 알 수 있다는 점이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출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윗글에 나타난 서술자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므로 흥미진진하다. 보면 이 윗글은 동백꽃인데요. 동백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서술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윗글은 역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3번 서술자가 사건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바라보려고 한다. 3번이 이제 사건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바라보려고 한다고 했는데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아니고 4번 윗글은 이제 서술자가 작품 속에 부수적으로 등장하여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제 서술자가 작품 속에 부수적으로 등장해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서술자가 상대방의 의중을 모르고 엉뚱하게 대응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계속 말했듯이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이 서술자가 상대방의 생각을 모르고 엉뚱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고요. 2번 나의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있는데요. 나 부분을 보면 너 집엔 이거 없지? 하면서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하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하면서 이제 나의 관점에서만 이제 서술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보기에서는 동일한 부분을 봄감자가 맛있길래 네 생각이 나서 쪄왔다는 말을 하기가 쑥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다. 라고 하면서 점순이의 생각으로 이제 바뀌어 있죠. 서술자가 점순이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의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꿀 경우에 점순이는 나의 마음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하면 리을 집안 형편을 무시한 듯한 말투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만시기의 속마음 서술하고 있는 리을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번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모두 점순이의 속마음에 해당하는 서술입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라를 읽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는데요. 라를 같이 봐볼게요.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담배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혹 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되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다음부턴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기를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하는 부분인데요. 보면 1번 토속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고 있는데요. 라에서는 인물들이 토속어를 사용해서 향토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고요. 2번 남녀 주인공의 속마음이 균형 있게 서술되어 사춘기에 풋풋한 사랑이 잘 드러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라에서는 점순이의 속마음은 모르고 나의 속마음만이 서술되고 있죠. 균형 있게 서술된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3번 나와 점순이의 사회적 계층 차이를 통해서 1930년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라에서 집에서 내쫓길지도 모른다고 이제 걱정을 하고 어쩌다가 그래서 이제 나와 점순이의 사회적 계층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930년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입니다. 4번 나가 닭을 죽인 후 점순이가 이를 비밀로 해주기로 하면서 갈등 해소가 암시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점순이가 보면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잃을 테니 하면서 이제 닭을 죽인 걸 비밀로 해주겠다고 하고 있죠. 갈등 해소가 암시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5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점순이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어수룩한 서술자의 모습에서 웃음이 유발된다. 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그 점순이가 이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 나가 이제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 라고 무턱대고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웃음이 유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강의에서 사용한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